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을 올려주는 쌍티 스마트 상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육모, 구모, 모의고사 분석 강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모에서 이제 어려웠던 파트 들어갑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구모에서의 빈칸 추론은 이전까지 평가원에서 냈던 빈칸 추론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보통 빈칸 추론이 4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2문제 혹은 적어도 1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느 정도 쉽게 그래도 오답률은 50% 정도 나오게끔 하나 정도는 만들어내는데 이 구모에서는요 이 4문제 모두 다 70%가 넘어갔어요. 오답률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번 문제 오답률이 77%예요. 31번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빈칸 추론 문제 보통 1, 3예요. 그쵸? 단어 하나나 아니면 길어봤자 한 3개 정도 9로 이어진 거 이거 하나 내고 32, 33, 34번은 점점 길어집니다. 거의 약간 절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답률 77% 나올 만큼 지문이 어려웠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높느냐? 평가원이 살짝 선택지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하나를 팍 하고 넣어놨습니다. 그게 들어간 순간 그거로 확 몰렸어요, 친구들이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31번이었습니다. 자, 봐볼게요, 한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패턴을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떤 패턴일까요? 그들의 포식자에 대한 인식을 속이기 위한 패턴이야. 포식자, 자기네를 사냥하러 오는 녀석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안전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기 위해서 포식자가 알아보지 못하게 혹은 포식자가 지나가게 포식자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속여주는 일종의 패턴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인식 조작입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Great Bower Birds예요. 큰 바우어 새는요. 빈칸이라고 하는 걸 utilize, 활용합니다. 즉 어디에서? 짝짓기 영역에서 빈칸이라는 것을 사용한대. 그럼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기까지 딱 풀었을 때 정답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앞에서 뭐 얘기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인식 조작을 써요. 근데 바우어새는요. 짝짓기를 할 때 삐리리를 써요. 그럼 뭐겠어? 인식 조작과 아주 유사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게 하나가 톡 들어가서 그게 다 여러분들 흡수해 버렸습니다. 명확하게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볼게요. 자 수컷새는요 바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일종의 새집이요. 나뭇가지로 만든 새집입니다. 자, 이 바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이 무대 안에서 수컷은 암컷에게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동물한테는 구애하다는 의미가 있대요. 수컷은 암컷에게 구애를 한대, 이 무대에서. 근데 암컷이 어디에 서 있냐면은 일종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우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야. 바우어가 이렇게 해요. 새집이에요, 새집. 이 새집이 이렇게 막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어베뉴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수컷새가, 암컷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수컷새가 딱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대라고 하는 걸 바우어가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수컷은 이 길을요, 데코레이트 합니다. 장식하다는 거예요. 자, 뭘 가지고 장식하냐면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장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돌이 될 수도 있고 껍데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를 길로 오는 길을 이렇게 앞중간을 막 여러 가지 거로 막 장식을 하는 거야.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은 그냥 막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데코하진 않는데 뭔가 순서라는 게 있어. 나름 정돈되어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커다란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 바우어 근처에 갖다 놔요. 반면에 더 작은 물건은요, 좀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즉, 바우어가 이렇게 있으면,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건 여기다 놔두고, 작은 건 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름 이렇게 점점 커 보여요. 그럼 바우어도 어때요? 바우어가 좀 작아져 보이겠죠. 큰 거 옆에 있는 거니까. 이런 소리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일종의 뭐냐? 강요된 원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강요된 원근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데렐라 성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거야. 신데렐라 성이 뭐냐면 그 디즈니 같은 거 나오면 처음에 둥둥둥 할 때 나오는 성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성을 보시면 이 되게 알싸하다가 여기가 되게 크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이. 그쵸?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첨탑이 되게 큽니다. 왜 크게 해놓냐면은 실제보다 성의 크기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강요된 원근법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 바우어세가 이용하는 거는 신데렐라 성, 즉 자기가 이 성 자체를 크게 보이는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어떤 거냐면은 바우어 자체를 조금 더 작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야, 실제보다. 신데렐라 성은요,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거고, 여기서 바우어는 자신이 만든 바우어를 실제보다 작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어떤 내용인지. 자, 엘더와 그의 동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어떤 수컷이에요? 바우어 안에서 구해야 하는 수컷은 지금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암컷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바우어 자체는 크기가 거의 비슷해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근처에 큰 걸 이렇게 놔둬놓으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수컷은 어떨까? 크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요것보다는 요거와 비교하는 거잖아. 저렇게 바우어가 작아 보이네? 아, 제가 커 보이는 거구나. 상대적으로 뭐예요? 큰 바우어새가 자기가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일종의 집을 작게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 앞에 나와 있는 인식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빈칸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인식 조작과 관련된 게 나와줘야 돼요. 자, 수컷의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 어디서 수집된? 야생에서 수집된, 자연에서 수집된 수컷의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는 이러한 그들의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뒷받침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딱 문제 들어갔을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나와 있는 인식 조작이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들어갔습니다. 1번, Genetic Variation, 유전적 변형은 말도 안 돼. 2번이야. 지각적인 편향이 나와. 나는 조작이란 말을 듣고 싶었는데 요건 오케이야. 근데 편견? 편견이 왜 나오지? 약간 여기서 의심이 생겼어, 여러분들은. 지각견은 오케이 했는데. 그럼 넘어가겠죠, 일단? 남겨두고. 목소리야. 목소리의 매력? 이것도 아니고. 4번에서 막힙니다. 왜? 여기 뭐가 나왔어? 장식 기술이 나와버렸어. 어찌됐든 큰 바우어새는 바우어로 가는 길을 꾸몄잖아. 그쵸? 바우어새가 장식 기술을 짝짓기 기술에서 사용해. 사용하고 있잖아. 지각적인 편향. 여기는 원래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요 편향에서 걸리는 거야, 편향에서. 그 4번은 말을 넣었더니 너무 자연스러워. 왜? 활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친구들이 2번에서 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4번으로 턴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저번에 풀었었던 밑줄함이든 빈칸 추론이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뚫습니다. 의미 없는 곳에 밑줄을 긋거나 빈칸을 뚫어놓지 않아. 평가원은 그래요. 대부분 다 빈칸 뚫어놓는 부분은 실제 주어랑 연관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요 큰 예시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예시야? 짝짓기에서도 이러한 인식 조작을 활용한다는 거지. 장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가야 돼? 지각적인 편향성을 활용하는 거지. 어떤 편향성이야? 내 옆에 있는 집이 작으면 얘가 큰 거야 라고 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비교되는 대상이 작으니까 나는 더 큰가 보다. 그렇죠? 이런 편향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지각적인 편향은 오케이가 되겠죠. 그럼 정답 뭐 가야 돼? 2번으로 가야지. 왜? 장식 기술이 메인 포인트가 아닌데 넣어서 말이 된다고 4번의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뭐 지리적인 이점, 위치적인 이점은 아니잖아. 그렇죠? 정답 몇 번이 돼요? 2번이 돼요. 근데 문제는 4번의 정답률이 더 높았다라고 하면 4번의 선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2번보다.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장식, 원근법 조작, 크게 보이게 하는 거야. 바우어스의 구에는 지각 왜곡을 통한 매력의 극대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오답률 70%에 육박하는 문제였습니다. 32번도 뒷장에 있는 33, 34번이 어려운 거지 31, 32번 어렵지 않았거든요. 원래 여태까지는. 구모에서는 이것도 어려웠어요. 자, 가볼게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칭송받아요. 근데 올도어 뒤에 붙잖아. 올도는 기본적으로 뭐야? 내가 앞으로 얘를 어떻게 하겠다? 비판하겠다. 올도어 들어간 순간. 자, 공감이라는 게 널리 칭송받아. 누구한테? 학자와 대중들한테. 대중적인 인물들, 인기인들이죠. 유명인들이야. 학자와 유명인들한테 공감은 되게 칭송받고 있는 반면에 not everyone이야.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 이잖아. 모든 사람이 공감을 이렇게 부스터해주는 존재는 아니야. 그럼 필자는 뭐야? 기본적으로 이 엠퍼스라고 하는 공감에 대해서 약간 뭐 안티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감에 대해서. 자, 이 공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느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대인 간, 집단 간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 한마디로 뭐야? 공감은 갈등 해결 능력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단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만들어요? 분란을, 갈등을 월스시켜, 악화시킨대.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악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평가들은 메인텐 여러분들 유지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유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올 때 대절이 나올 때는 메인테인은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러한 공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요. 두 번째, 번아웃이 우리말로 뭐야? 완전히 지치는 거잖아. 소진이잖아. 소진, 그리고 고통에 대한 무감각, 아니면 더 악화되는 것들을 이끌어낸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주장합니다. 우리 인그룹, 친한 사람들이잖아. 내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공감을 해. 됐죠? 그런데 레지스트 해버려. 저항이자. 아니야 라고 한대. 어떤 사람한테? 아웃그룹이야. 내 인바운드에 있는 사람 말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람 아닌 거죠. 내 사람한테는 공감하는데 내 사람이 아니면 공감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내 사람이 아는 아웃그룹들의 고통을요 즐기기까지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경쟁적이거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적이야. 그럼 제가 오히려 고통받으면 좋아한대. 공감이라고 하는 명과는 정반대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내 그룹에만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자, 훨씬 더 많은 공감에 대한 프리스크립션, 보통 규정, 처방인 내용상 처방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공감 좀 해줘 라고 하는 공감에 대한 처방이라고 하는 건 삐리리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필자는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마이너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마이너스적인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들 주장하길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갈등을 확립하고요.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더 확고하게 강화시키는 거야. 즉 결국 뭡니까?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야.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일까? 우리와 다르거나 다른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또 뭘 붙여? 이분을 붙여.
자, 이럴 때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경험을 공감할 수가 없어.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콤마 찍고 ing죠. 분사구문입니다. 자, 뭐 하면서? 유발하면서. 이와 같은 거는 뭘 만들어내느냐? 더 많은 오해와 실망을 만들어내는 거야. 공감하려고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떨까? 더 상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어때요? 이 공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티야. 거의 안티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걸 포기해야 돼. 이게 이제 필자의 주장이죠. 공감이라는 걸 포기해야 되고, 인플로이는 결국 뭐로 보시면 돼요? 유즈야, 유즈. 뭘 활용하래? 다른 도구를 써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사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성적인 동정을 한다던가 두려움이나 분노나 수치와 같은 도덕적인 감정을 써야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네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공감 대신에 이성을 써. 머리로 이해하라는 거야. 그리고 감정을 조금 더 활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1번. 마이너스 온 게 나와야 돼요.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과소평가한다? 과소평가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쵸?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2번, 갈등의 해결 필요성에 의해 촉발된다? 필요하다는 거잖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번, counterproductive야. 요 단어를 몰라서 많이 들었어요. 들어갈 건 마이너스라는 건 알아, 우리가. 근데 이 단어 카운터 프로덕티브가 도대체 뭐냐? 카운터라는 게 뭐냐면요.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약간 반작용할 때 그 반자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덕티브는 생산적인 거잖아. 그럼 카운터 프로덕티브는 뭐예요? 비생산적인 겁니다. 역효과라고 하는 거야. 자, 종종 갈등의 경우에 역효과가 있대. 3번이 정답이네. 카운터 프로덕티브를 모르면 틀리는 문제야. 4번. 사회적 불화를 해결하는 촉진자로서 기능한다. 자, 리솔루션 우리 해결책이라는 걸 알아요. 디스하모니도 하모니에 디스 붙였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퍼설리테이터를 모르는 친구였으면 틀렸겠죠. 이건 뭐예요? 촉진자. 뭔가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겁니다. 4번 틀리고요. 5번. 자, 사회적 불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안 좋은 내용이야. 5번 탈락입니다. 정답 몇 번? 3번. 요건 왜 5등이 높았을까?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왜 높았냐면은 아무래도 이 카운터 프로덕티브를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구모는 어휘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지문이 아니라 선택지. 결국에 지문을 어렵게 낼 수 없기 때문에 평가원은 뭘 만들어요? 뭘 건드려요? 선택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의 평가원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해 봅시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하기를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성적 동정과 동정 감정이 있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답률 79%, 즉 이번 구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그랬을까? 볼게요, 한번요. 자, 다른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숲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숲은 다양해. but이 나왔어. but이야. 보통 숲은 우리는 좋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but이 붙었네. 자, 이러한 숲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not necessarly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런 거 이거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들어가야 돼. 됐죠? 부분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 숲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꼭 빈칸이라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숲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습지라던가 목초지 초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생물상을 가집니다. 비록 얘가 숲의 생물상보다는 뭐 종종 풍요롭진 않지만, 그쵸? 숲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여기보다 개체군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식물의 수가 다양성이 훨씬 더 풍족하기 때문에. 여기들은 뭔가 부족하잖아. 습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목초지, 나무가 별로 없어. 풀밖에 없으니까 초원도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있어? 독특한 생물상이 있기는 해.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 수는 적지만 수가 적은 게 포인트가 아닌 거죠. 2분이 붙었으니까. 뭐가 포인트야? 여기가 포인트야. 얘네 숫보다 부족하지만 but 그래도 독특해. 독특해. 요거죠.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생태 논리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생태학적인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많은 장소로부터.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뭐 사우스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예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스코틀랜드와 북잉글랜드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이건 몰라도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 이 과정에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아까 나왔었던 숲이잖아. 숲. 숲이 되게 좋은 건데 삐리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왜? 이런 뒤에 내세웠던 초원과 같은 거는 독특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 지역과 관련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영국의 이 산림위원회는요, 배수두에 물을 뺍니다. 습지에서 물을 빼겠죠. 그 다음에 기름지게 만들어요. 나무가 잘 자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광범위한 습지 지역에 울타리를 쳐버려요. 뭐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로 바꾸는 겁니까? 숲으로 바꾸기 위해서야. 자, 정부기관이 뭐라고 있어요? 아까 나왔던 습지나 초원들. 분명히 필자가 독특하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던 녀석들을 뭐로 바꾸는 거야? 숲으로 바꾸고 있어. 필자는 숲에 대해서 그닥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습지를 숲으로 전환하려고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자, 영국에서 숲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거는 바람직한 목표야. 일단 깔죠. 그래, 숲. 일단 좋은 거지. 일단 플러스야. 일단 플러스. 그리고 산림위원회 노력의 상당수가 이런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 어떤 지역일까? 워 포레스티드야. 예전의 숲이었던 거야. 뭐 하기 전에? 양과 양치는 사람이 요 땅에 오기 전에 예전에 숲이었던 지역이야. 숲이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일단 얘네가 하는 숲화 노력, 그쵸? 숲화 노력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야 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오케이야. 일단 오케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죠. 자, 생태학자들은 이렇게 불평을 제기합니다. 이 위원회 일에 대해서. 뭔가 단점이 있겠죠. 예시가 3개가 나와요. 이유가. 첫 번째, 얘네는 이전에 산림이었던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아. 예전에 숲이었던 것만 해야 되는데 숲이 아니었던 곳, 뭐 초원이었던가 다른 곳까지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야. 앞에서 긍정적이었더니 그래, 예전에 거기 숲이었지. 그래, 이거 되돌린다고? 오케이.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선을 넘은 거지. 야, 저기는 숲이 아니었던 데인데 왜 저걸 하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미 들어서 있는 숲은 이국적인 나무로 구성되어 있어. 얘네가 만든 거 봤더니 영국에서만 자랐었던 고유한 종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외래 쪽에서 갖고 와서 넣어버리는 거야. 영국에서 고유한 나무만 넣은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원래 있던 나무를 넣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나무를 넣어버린 겁니다. 이거 좀 안 맞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죠.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는 야생동물이 굉장히 희귀한 종을 포함하거든. 어쨌든 숲을 치우고 습지를 치우고 숲을 만들더라도 물론 생물의 다양성은 많아지겠지만 기존의 습지에 살던 동물은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야? 언커먼이에요. 특이한 동물이라는 거지. 3가지 이유를 들면서 너네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숲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다양하긴 하지만 얘는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거잖아. 1번 볼게요. 숲 확장의 가치를 조사할 근거일 필요는 없다잖아. 근데 봤더니 숲 확장의 가치는 하고 있잖아. 그래,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잖아. 이거는 꼭 아닐 수도 있어. 가능하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1번을 선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남겨두자고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2번, 전체 생태계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일 필요는 없다. 전체 생태계 아니었잖아. 얘네 죽이고 숲만 살리는 거니까 2번 탈락. 3번,
외래종을 생태계에 도입하는 이유로 여길 필요 없다. 이건 중간에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니까 탈락이에요. 4번. 자, 생태학적 풍요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 생태학적인 풍요로움을 증가시킨다 그랬어. 그쵸? 생물종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메인은 아니었어. 그럼 5번 봐야죠. 자, justification, 이 단어 모르면 틀려요. 정당합니다. 비숲 지역을 숲으로 전환하는 정당한 근거의 필요는 없다. 요거네. 그쵸? 1번, 그래, 1번이 이건 틀려! 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5번과 비교해보면 돼, 5번과 비교해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타당하죠. 정답은 5번이에요. 빈칸추론은요, 정답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에요. 빈칸추론은 일단 아닌 걸 제거하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남겨놔야 돼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경쟁시켜야 돼. 경쟁시켜서 이 둘 중에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번과 5번이 살아남았잖아. 어쨌든 비슷하니까. 둘 중에 답에 가까운 걸 골라야지. 방향성은 어떤 거야? 숲 확장 가치예요? 비숲을 숲으로 바꾸는 거야. 비숲을 숲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잖아. 상당히 몇 번이 될까?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려웠어요. 왜? 빈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 있잖아. 빈칸 앞에 부정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지에다 낫을 붙여야 돼. 선생님이 괜히 여기다가 이걸 넣은 게 아닙니다. 원래 여기까지 근거 1표는 없다. 낫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색깔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숲은 상대적 다양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상태적 이유는 독자적인 생물성을 보유해. 그래서 숲의 다양성은 습지 초지를 숲으로 바꿀 근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마지막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73%까지 나왔던 문제예요. 항상 34번은 늘 어려웠습니다. 가봅시다. 자,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도를 모으는 겁니다. 뭐로 모아요?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모으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얘기하는 중지를 모으는 거죠. 의견을 모아서 이 집단의 대표 의견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쉽게 보여집니다. 여겨집니다. 뭐가? 특정한 케이스가 삐리리라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초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뭐를? 하나를 고르는 게임이야. 이럴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이걸 고를 거야 라고 고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 자, 만약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A, B라고 하는. 그리고 행위자는 두 명이야. 에이전트 행위자는 뜻이에요. 자, 어떤 행위자냐면은 한 명은 A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B를 좋아해. 1대1로 딱 나뉘는 거야. 그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여기에는 결정적인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을 고르는 데 있어서. 뭐 하지 않고 두 개의 기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은 채. 뭐로 알려져 있는 조건입니까? 익명성과 중립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 즉 뭡니까? 선택지가 두 개야. A와 B가 있고 이 앞에는 1번과 2번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각자 또 얘는 또 특이하게 1번은 A로 2번은 B로 딱 가는 거야. 그렇죠? 전체는 두 명이고 선택지도 두 명인데 이런 각각 하나씩 골랐어. 이럴 때 자, 여기서 결정적인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공정한 조건은 두 가지 요건, 익명성과 중립성이라는 걸 위반하지 않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를 방법은 없대요. 이해가셨죠? 자,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뭘 필요하느냐? 집단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행위자의 정체와 상관없어야 되는 거야. 행위자의 정체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익명성인 거니까. 반면에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 공정함이 필요한 거야. 이 선택지에 대한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각각 뭡니까? 익명성이 뭔지 그리고 공정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익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여기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공정 조건에 해당하는 익명성과 중립성이 도대체 뭐냐를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자, 이때 새로 나온 개념이 등장합니다. 노떨이에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노또 있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추첨이라는 단어예요.
사회적인 결과로서 초점을 허용하는 건 이게 주어져. 그래서 허용하는 거는 뭐와 같이 보이는데 필요제와 같대. 추첨이라는 게 필요하대. 뭘 위해서? 공정한 집단적 선택으로서 선택을 위해 추첨이 필요하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네. 이러하니까 뭐가 필요해? 추첨이라는 게 필요해. 추첨을 통해서 결과를 정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결정적인 사회적인 결정함수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아주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 사회가 갖고 있는 결정함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결정적이 된대. 뭐 하는 한 조건이 나옵니다. 타이, 동점이죠. 동점이 없으면 오케이야. 그쵸? 다수 의견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 30대 70 승, 40대 60 승, 49대 51 승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 50대 50입니다. 이 경우야. 그쵸? 이게 타입니다. 동점이 되지 않으면, 그쵸? 동점이 되지 않는 한 얘는 유일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위치가 뭔 의미예요? 앞에 나오는 타일 얘기합니다. 자, 동점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로 결정되어지냐면은 제비뽑기로 결정이 되죠. 자, 이제 50대50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니면 뽑아봅시다.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의 추첨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흥미롭게도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아테네라고 한 지역에서 이것은 뭐로 간주되어지느냐? 아주 주요한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추첨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정치학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뭐 하는 데 있어? 공무원을 뽑는데 뭘 쓰재? 추첨을 쓰재.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아테네, 민주주의의 태생제라고 하는 초창기 아테네에서 무려 이 방법을 쓴 거야. 공무원을 뽑을 때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어디에도 현재 정치학에서도 괜찮은데 라고 각광받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가봅시다. 빈칸은 뭐라 그랬어?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을 때 이건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을 고를 때 삐리린 경우가 존재한대잖아. 쭉 갔을 때 뭐가 존재하기 시작해요? 추첨이라는 게 등장하잖아. 뭐에 대한 겁니까? 뒤에는 다 추첨에 대한 방식이야. 언제였을 때? 타이브레이크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동점일 때 뭘 쓴대? 추첨을 쓴대잖아.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1번. 무작위 추첨이나 다른 동점 해소 방법을 요구한다. 요거잖아. 어떨 때? 동점 발생했을 때 새로운 방법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번. 자, 공정한 선택이 어떻게 무효화될 수 있는지. invalidate라는 단어 모르면 틀립니다. 2번 틀리고요. 3번. 무작위로 유권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자, 3번으로 선택한 친구 많은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 왜? 모터를 뽑는 건 아니거든. 유권자는 뭐야? 선택하는 사람이야. 얘네가 선택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는 겁니까? 그 공무원을 선발하는 유권자를 뽑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3번 탈락이에요. 그래서 4번 명확한 선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중립적인 행위자들에게 의존한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타이브레이크 때니까. 5번 민주주의에 내재된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할 걸 요구한다? 예측 불가능성 아니잖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뽑을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맞추긴 되게 힘들어요. 일단 넣어봐서 말이 괜찮으면 남겨두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봐야죠. 읽어보면서 얘는 아니다 싶은 것들 더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소거해보면 돼요. 소거했더니 뭐만 살아남았어? 1번만 살아남았잖아. 살아남은 자가 강자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정리해봅시다. 공정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과 중립성을 모두 딱 충족시켜야 돼요. 자, 근데 동점 사회의 경우 아까 났잖아. 1대1이었잖아.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 추첨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집단 선택은 무작위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칸추로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뭐 생각보다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요. 왜? 이제는 그런 정도의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선택한 겁니까?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원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이번엔 다 사용이 됐어요. 선택지 길이를 늘리는 거는 작년도 했었던 겁니다. 자, 올해 6문 되게 쉬웠어요. 자, 9문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 지문의 난이도가 차이가 났을까? 지문의 난이도가 6문보다 조금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1등급 비율이 거의 뭐 3배 정도, 4배 정도 차이 나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선택지의 차이점입니다. 6문은 선택지가 거의 어렵진 않았어요. 매력적인 오답도 없고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어휘 자체도 평이했습니다. 근데 9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넣어놔요. 헷갈리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안에서 단어를 어렵게 구성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독해는 다 했는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매력적인 오답에 낚여가지고 거기로 가버린 겁니다. 평가원은 이렇게 문제 난이도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뭘 해라? 끊임없이 영어 단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구모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 한 강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